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카카오 비즈니스 내에 B2C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맥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도메인 내에 두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통합되면서 겪었던 복잡한 동선 문제를 어떻게 퍼널 구조로 풀어냈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기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프로덕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주니어 개발자, 그리고 퍼널 구조를 통해 서비스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하고 싶은 기획자나 PO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카카오 내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과 매장이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은 톡 안에서 기업의 얼굴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시거나 브랜드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신 뒤 카카오톡 알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알림들이 모두 기업들이 채널을 활용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채널은 단순히 알림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은 채널을 통해 고객과 채팅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장 관리는 카카오맵에 표시되는 장소와 매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맵에서 맛집이라 검색하시면 각 매장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매장 관리 서비스에서는 메뉴와 영업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두 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채널 관리자 센터입니다. 채널 관리자 센터는 웹과 앱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웹 서비스에서는 채널과 매장을 함께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앱에서는 매장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매장 관리는 카카오맵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정책 통합으로 이제는 앱에서도 매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채널과 매장이 통합되면서 생성과 심사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채널과 매장을 각각 따로 생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절차로 동시에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바로 이 생성과 심사 과정을 웹뷰로 개발하게 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기획서를 공유받았을 때 서비스 특성상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 페이지 수가 많고 또 전체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다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기획서는 유저 플로우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동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저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선이 달라지다 보니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동선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선은 복잡해도 비슷한 페이지가 많아 재사용이 가능했고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 자체는 단순했기 때문에 동선 관리만 잘하면 이 복잡함을 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동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저희가 기술적으로 고민했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라우터 기반의 URL 이동입니다. 전통적인 SPA 방식으로 각 페이지에서 URL을 부여하고 라우터를 통해 이동을 제어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트 채널 크리에이터와 같이 명시적으로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트 기반의 이동 제어입니다. 즉 URL이 아니라 상태값을 기준으로 여러 페이지를 매핑하고 상태 전환에 따라 동선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 크리에이트 채널처럼 상태를 호출하여 화면을 전환하는 것이죠. 각각의 방식은 분명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URL 기반의 이동은 익숙하고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담당자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새로운 개발자가 합류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서나 직접 테스트에 의존해야 하고 코드만 보고는 전체 동선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개발자도 코드만으로 전체 동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방식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트 기반의 이동은 코드 레벨에서 플로우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로 고침 같은 익숙한 기능들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 경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상태 전환 로직이 복잡해지고 유지보수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도 URL처럼 경로로 추적할 수 없어 디버깅이 어렵다는 점도 우려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단 5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방식을 택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URL 기반과 스테이트 기반 중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코드 레벨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프로젝트 차원에서 복잡한 동선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정리할지, 그리고 짧은 프로젝트 기간 안에 어떻게 소화할지까지 함께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서비스 사례나 개발 방법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를 검토하면서 우리 문제에 맞는 접근은 무엇일까를 계속 탐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발견한 것이 바로 퍼널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원래는 마케팅 용어지만 복잡한 사용자 여정을 단계로 구조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개념이었습니다. 채널은 보통 유입, 관심, 구매 단계로 설명됩니다. 말 그대로 위쪽은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처럼 많은 사용자가 들어와도 점점 일부만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 구조는 사용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서비스 플로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즉, 유저 여정을 퍼널 단위에 묶어서 관리하자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희는 고민의 질문을 바꿨습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제어할까가 아니라 유저 여정을 어떻게 모델링할까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퍼널 구조가 저에게 큰 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 끝에 사용자의 여정을 스텝, 퍼널, 플로우라는 구조로 정의했습니다.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죠. 먼저 스텝입니다. 스텝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의 화면이나 동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사용자 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것들이 모두 스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스텝들이 모이면 퍼널이 됩니다. 매장 주소 입력, 상세 주소 입력, 매장 정보 확인처럼 공통된 목적을 가진 스텝들을 하나로 묶어 퍼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널들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각 퍼널에 A, B, C, D처럼 알파벳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여러 퍼널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전체 사용자 여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 없이 새로 시작하는 경우, 매장이 없는 채널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가 끝난 채널에 매장을 등록하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모두 플로우에 포함됩니다. 즉, 스텝은 작은 화면 단위, 퍼널은 관련 스텝들의 묶음, 플로우는 퍼널들이 이어진 전체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퍼널 A, B, C 순서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B, C, 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보니 처음에는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텝 퍼널 플로우 구조로 정리하고 나니 흩어져 있던 경로들이 투명하게 드러났고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즉, 복잡한 여정을 잘게 쪼개서 스텝 퍼널 플로우로 나누자 더 이상의 혼란스럽지 않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경로를 타는지 한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한 단위를 바탕으로 기획자와 디자이너 분들께 스텝 퍼널 플로우 단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구조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고 기존 유저 플로우 기반의 기획서도 스텝 퍼널 플로우 단위의 플로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림을 보기 좋게 정리했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팀 전체가 같은 그림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이 없던 시절에는 대화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비즈니스 채널 상태에서 매장을 등록할 때 사업자 인증을 건너뛸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실 어느 동선의 어느 지점을 말하는 건지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의한 스텝 퍼널 플로우 위에서는 대화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라동선에서 C 퍼널을 건너뛰고 바로 D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된 동선과 퍼널을 직접 참조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논의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퍼널 구조를 도입하면서 단순히 화면 이동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비스 데이터를 퍼널 단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얼마나 이탈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진입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들어왔지만 신청인 사업자 확인 단계에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장 등록 이후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장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 신청인 사업자 확인 퍼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인 사업자 확인 퍼널 모듈만 따로 살펴보면 사업자 번호 입력 단계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유형별 인증에서 이탈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단계에서 인증 방식이 다양하게 나뉘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입력 절차가 늘어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인증을 더욱 간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대행사와 법인 사업자의 동선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대행사의 경우 진입은 높았으나 완료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낮았던 반면 법인 사업자는 진입량은 대행사에 비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완주율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대행사 동선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탈 지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어떤 퍼널을 단축해야 할지, 어떤 단계의 가이드를 강화해야 할지 같은 데이터 기반의 개선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스텝 퍼널 플로우 구조는 이제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는 지표 단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퍼널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비스의 복잡한 동선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퍼널 개념을 단순한 동선 관리에 그치지 않고 개발에도 적용해보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어느 정도 성숙도와 사용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한다면 프로젝트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비스 상황에 완전히 맞아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고 반대로 직접 구현한다 했을 때는 프로젝트 일정 안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내린 결론은 직접 만들자였습니다. 아직 기획 요구 사항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존 라이브러리를 수정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라이브러리들의 컨셉을 참고해 직접 만든다면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즈 플로우입니다. 이 훅은 단순한 상태 관리가 아니라 스텝 퍼널 플로우 구조를 코드 레벨에서부터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코드만 열어봐도 서비스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각 단계별 상태와 이동 기록이 타입으로 보장되면서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즈플로우라는 훅을 만들기 전에 이 훅에 기대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같은 브라우저 기본 히스토리 동작을 자연스럽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 둘째, 각 단계마다 필요한 상태가 타입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코드를 열었을 때 전체 플로우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는 웹뷰 환경이었고 그래서 URL이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같은 물리적인 뒤로 가기 버튼과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URL이나 스테이트 중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적절히 섞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충안으로 쿼리 스트링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보를 담았습니다. 바로 고유 아이디와 현재 단계입니다. 덕분에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하거나 뒤로 가기를 눌러도 URL에 담긴 정보를 기반으로 화면에 다시 그릴 수 있어 히스토리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단계가 A일 때는 ID 스텝 A,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ID 스텝 B로 다 바뀌게 됩니다. 즉 URL만 보더라도 지금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구조를 코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유즈플로우 훅은 선언할 때 플로우 ID, 스텝스, 이니셜 스텝을 정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컴포넌트를 연결해 렌더링합니다. 실행하면 A, B, C 순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 과정이 그대로 URL 쿼리에 반영되면서 브라우저 히스토리와도 일관되게 동작합니다. 이제 이 구조를 코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유즈플로우 훅을 선언할 때 플로우 ID, 스텝스, 이니셜 스텝을 정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컴포넌트를 연결해 렌더링합니다. 실행하면 A, B, C 순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 과정이 그대로 URL 쿼리에 반영되면서 브라우저 히스토리와도 일관되게 동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플로우는 단순히 일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첩된 구조, 다시 말해 하나의 퍼널 안에 또 다른 퍼널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 단계를 지나 B에 들어오면 B 안에는 다시 B1, B2와 같은 작은 흐름이 진행됩니다. 이때도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URL 쿼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쿼리를 확장해 ID 스텝 B, B 스텝 B1 같은 형태로 외부 단계와 내부 단계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퍼널이 중첩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각각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추적하면서도 전체 플로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타입의 안정성입니다. 퍼널은 단계별로 유저의 입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인 채널 정보 확인에서는 이름과 프로필 아이디를 받고 다음 단계인 채널 상태 메시지에서는 메시지를 입력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값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널을 단계별로 유저에게 입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인 채널 정보 확인에서는 이름과 프로필 아이디를 받고 다음 단계인 채널 상태 메시지에서는 메시지를 입력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값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매번 누적해서 별도의 타입으로 관리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타입을 누적해서 별도의 타입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각 스텝에 필요한 값만 정의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유틸 타입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스텝에서 필요한 값만 정의해두고 그 값을 자동으로 누적해 타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Combined Step State라는 유틸리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Combined Step State는 스텝별 상태 맵,
현재 스텝 키, 지금까지의 스텝 시퀀스 이 세 가지를 받아 이전 스텝에서 정의된 필드를 필수로 누적한 상태의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코드가 복잡하다 보니 안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텝들의 키 시퀀스를 튜플로 받고 그 시퀀스를 유니온으로 슬라이스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스텝들의 타입 유니온이 나오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동선에서 채널 정보 확인 다음에 채널 상태 메시지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등록 순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현재 스텝의 채널 상태 메시지라면 처음 스텝부터 현재 스텝까지의 스텝 정보만 슬라이스하여 유니온으로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유니온을 교집합으로 변환하여 지금까지 채워진 모든 필드의 합성 타입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유니온의 교집합으로 변환하여 지금까지 채워진 모든 필드의 합성 타입을 만듭니다. 채널 정보 확인에 프로필 아이디와 네임 그리고 채널 상태 메시지의 메시지 타입이 합쳐지겠죠. 그리고 그 합성 타입의 옵셔널을 제거합니다. 이전 스텝에서 채워진 값은 다음 스텝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드를 통해 현재 단계에서 새로 입력받는 값은 여전히 옵셔널하게 유지합니다. 이제 이 유틸리티 타입을 통해 IDE는 자동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 상태 메시지 단계에 도달하면 네임, 프로필 ID는 이미 필수로 보장되고 개발자는 타입 힌트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이미 채워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타입을 새로 선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타입 생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되지 않은 동선에 대한 검증을 넣었습니다. 퍼널을 쓰다 보면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가도 되나? 같은 실수가 실제 코드에 숨어들기 쉬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입 단계와 런타임 단계를 두었습니다. 각 스텝에는 이동 가능한 다음 스텝의 유니온을 두어 히스토리 푸시의 인자는 그 유니온만 허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채널 상태 메시지 단계에서 정의되지 않은 매장 등록으로 푸시를 시도하면 ID에서 곧바로 에러가 표시되기 때문에 잘못된 동선을 작성하는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런타임 상황에서 정의되지 않은 동선으로 이동하거나 잘못된 URL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 로직을 넣어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퍼널 동선은 코드를 작성할 때는 타입 시스템으로, 실행할 때는 밸리데이션 카드로 보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열었을 때 전체 플로우가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즈 플로우 훅을 정의할 때 스텝스 배열에는 이 퍼널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명시되어 있고 플로우 라우터에는 각 단계별로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할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즉, 이 코드만 열어봐도 채널 정보 확인, 채널 상태 메시지, 프로필 이미지 등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와도 전체 퍼널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동선이 코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또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에도 실제 유즈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즈 플로우를 중첩된 구조에서 사용했을 때 의도했던 동작은 퍼널 A가 열리고 퍼널 A에서는 스텝 A가 열려서 스텝 단에서 절차적으로 B와 C가 이동된 후에 퍼널 B에 스텝 D로 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코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퍼널 A에서는 스텝의 컴포넌트가 완료되었을 때 퍼널 B로 갈 수 있도록 onComplete 함수를 props로 내려줍니다. 스텝 컴포넌트는 정의된 순서대로 스텝 C에서 onComplete가 실행되고 퍼널 B로 이동될 것입니다. 퍼널 B에서는 이니셜 스텝인 스텝 D를 그리게 되겠죠. 이를 URL로 표현해보면 쿼리 스트링에는 퍼널 A와 스텝 C라는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후 퍼널 B로 이동하게 되면 퍼널 B 시점에서는 퍼널 B와 스텝 D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스텝 C를 가집니다.
참조해야 할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으니 렌더링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퍼널 A의 스텝 C에서는 onCompleted 함수를 호출하다 보니 퍼널 A에서는 퍼널 A가 완료되었다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널의 id는 퍼널 B로 바뀌지만 하위의 스텝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널 전환 시점에서 살아있어야 하는 정보와 지워져야 하는 정보를 나눠서 봐야 했습니다. 사실 퍼널 B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퍼널 id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필요한 값이 아닙니다. 퍼널 B 시점에서는 퍼널 id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거한다면 초기 값인 스텝 D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시로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때 현재 스텝 뒤에 매달려 있는 하위 플로우 정보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emove sub step history에서 현재 스텝 인덱스 이후에 쿼리 상태를 걷어내 다음 스텝에 맞지 않는 낡은 하위의 단계의 값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유즈 플로우는 하위 유즈 플로우의 잔여 상태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각 플로우는 자신에 필요한 정보만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QA 중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특정 스텝 시점에서 뒤로 가기를 막거나 특정 스텝으로 돌아왔을 때 이후 스텝들의 정보를 초기화해야 한다는 등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즈 블로커를 활용해 뒤로 가기를 제어하고 스텝 단위로 배치를 묶어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복잡한 케이스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유즈플로우 훅으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완성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유즈플로우 V2를 개발 중입니다. 단순히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내 라이브러리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 내에서는 퍼널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조직이 가진 복잡한 동선 문제를 퍼널 구조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과정의 시작은 순전히 개발자로서의 기술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디자이너, 기획자 등 비개발 직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니어 개발자들은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해서 개선점을 찾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프로덕트의 성장에는 기술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성장을 추구하지만 회사는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프로덕트의 성공이라는 동일한 지점입니다. 기술적인 고민을 넓은 시야로 확장해 다른 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기술적 성장과 프로덕트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보신다면 저보다 훨씬 멋지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